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박탈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기 고발을 했어요. 아, 예. 손혜원 의원인데, 저희 이제 편의상 손혜원이라고. 예. 아, 우리는 뭐 존칭 안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도 안 붙이는데 뭐. 예, 손혜원 고발을 했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고, 제가 오늘 오면서, 이 방송 찍으러 오면서, 이런 어떤 분노하는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이고, 저기 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신재민 씨가 30대 초반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표현들이 그냥 인격 살인에 가깝습니다. 거의 인격 살인입니다. 거의. 뭐 사기꾼이다, 머리가 나쁘다, 온갖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한 청년을 인격을 말살했고,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신재민 씨가 고시 기간이 약간 길어가지고 머리가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떨어져 있었지만, 저도 이제 사법시험을 5년 정도 준비했었는데, 이 사법시험 고시생들은 한쪽에 어떤 기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항상 아픔을 가지고 수험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수험생, 고시생들의 그런 아픈 곳을 이렇게 상처난데 소금 뿌리듯이 너무나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으로 저희 이제 고시생들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또 신재민 씨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인격 모독적인, 인격 말살적인 그런 이제 범죄죠,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위반했다라는 그런 고발을 했죠. 그런 내용으로. 예. 고발을 했는데, 아, 정말 표현이 너무나 잔인하더라고요. 자, 그럼 신재민이가 예. 이 손혜원이한테 당했는데, 예. 손혜원의 특징은 정권을 건드리거나, 예. 정권이 아니라 이 문재인을 건드리거나, 또 문준용을 건드리거나 이러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워낙 선동열 씨 같이 정치적으로 별 관련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국회에 불러서 말하다가 이렇게 인격 모독을 했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성격이 다혈질이고 여자지만은 급하고, 배려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강한 사람인데, 특히 문재인 집안에 대해서 건드리거나 문재인을 공격하면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사무관이 손혜원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감히 정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와서 폭로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했다고. 그 전에 보면 김성태 의원이 문준용이하고 같이 우리 딸하고 같이 조사해라 하니까 그때도 손혜원이가 참지 못하고 발끈했고, 특히 문준용이 관련해서도 발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자, 언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손혜원을? 그때 저번 주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고발장은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고발장은 저희 이제 공정연대 고시생이. 고시생이 고발장 썼으면 고발장은 육하 원칙에 딱 떨어지게 잘 썼겠네요. 예. 이제 고발장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전국 고시생 이제 모임에서 또 성명을 또 발표를 했죠. 너무나 잔인한 어떤 글이고, 그리고 수험 기간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머리보다는 머리가 완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머리보다는 다양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로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또 꼭 공부를 하면 집안에 대소사가 생겨요. 보면 꼭 집에 누구 편찮으시다거나 일이 집이 어떻게 넘어간다거나 꼭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 또 공부가 해보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요. 그 공무원이든 고시든 합격생은 뭐 4%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그 대부분의 수험생을 수험 기간을 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너 장애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정말 수험생한테 그 인격 모독적이고 가심을 찢는 그런 인격 말살적인 표현이거든요. 갖다나 저희가 이제 분노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힘없는 그 고시생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신재민 씨를 이제 30대 청년을 짓밟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발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예. 원래 그 직업이 예. 이 뭐는 디자인, 브랜드 디자이너라 이래가지고 네이밍 뭐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이밍 이름 짓는 일을 예.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침대는 과학이다, 예. 딤처, 힐스테이터, 처음처럼 참이슬, 정관장, 예. 뭐 식물나라, 예. 이니스프리, 드롬, 예. 엑스캔버스, 많이 지었죠. 종갓집 김치 이런 이름을 다 지었대요. 예.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린다. 예.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이 예. 어떻게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다는 건 어떤 언어적인 감각은 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언어적인 감각이 나쁜 데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데 쓰이고 있고. 남한테 독스를 품는 데만 그러니까 표현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례인 거고, 저는 이제 봤을 때, 안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뭐 신상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예, 그러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면 보시면 이제 이름이 손혜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입니다. 정청래 지역구가. 있던 데잖아요. 예, 있는데 거기도 에피소드가 맞죠, 또 일이 있더라고요. 예, 있고, 이제 학력은 홍익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석사로 나왔는데,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뭐 크로스 포인트 인터내셔널 대표를 뭐 86년도에 밑에 보시면 했다고 그러고, 또 홍익대 뭐 교수도 했다고 그러고요. 2014년도에는 한국 낮은 칠기 박물관 관장을 했다는데, 여기 위키 나무 위키를 보니까 자기 사제 70억을 털어서 이 한국 낮은 칠기 박물관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브랜드 네이밍 해가 돈 많이 벌어가. 많이 번것 지금 같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사장 알고 있을 거고 박물관에. 그리고 뭐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공천을 받아 2015년에 조동원 씨가 그 한국당에 광고 전문가 영입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손혜원을 땡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학력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력 사항 보시면 다음 그림 보시면 먼저 숙명여자 중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출생지는 서울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 중구인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숙명여자 고등학교를 나오는데, 요게 저는 어떤 이번에 핵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숙명여자 고등학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 학사를 나왔고, 81년도에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석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다고 하는데, 요게 바로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막말 논란 손혜원 누구? 참이슬 만든 네이밍 전문가라고 하는데, 의미심장한 김정숙 여사의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창이 아니라 숙명여중, 숙명여고 6년 동창은. 6년 동창이고 50년 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선되자마자 김정숙 여사가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내일 기 대표 모임인데 거기에 가야 하겠대요. 라고 이제 TV조선 방송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선되자마자 이제 김정숙 여사랑 손혜원이랑 대통령 당선이라는. 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거기 이제 숙명여고 가가지고 뭐 또 사진 찍고 뭘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힘주고 뭐 굉장했겠네요. 예, 하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손혜원 의원과 숙명여고 중고 50년지기 동문이랍니다. 50년. 그건 뭐냐 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6년이지만 그 전에 50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내가 볼 때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한간에 소문은 파다한 거는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친하게 사귀고 지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김정숙은 경희대 음대로 갔고 손혜원은 숙명대, 손혜원은 숙명대가 아니고 홍익대 응용미술학과
시각 디자인으로 갔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아직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사실을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문준영이 고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방향을 정해서 각종 무슨 이 뭐라 그러나 이 공모전에 가서 상을 받아가. 그래갖고 문준용이 건대로 갔거든요. 시각 디자인. 예. 근데 손혜원이 응용미술학과인데 그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그과 이름이 시각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손혜원이 숙대 교수도 했지 거기 부분에. 그래서 결국은 손혜원이 산업미술대학원 교수도 했잖아요. 문준용이 시각 디자인 대학과를 가는데 손혜원이가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 안 그러면 사람이 그 남자가 시각 디자인을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관리해서 고등학교 때 아마 공모전 같은 데서 몇 등 했다 뭐 이런 경력으로 대학을 갔을 건데 일찌감치 준비해서 그렇게 가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고. 그러면 누가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그거를 시켜서 글로 보내라. 뭐 공부하고는 일찌감치 별로 관계 없다 하면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어요. 합리적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손혜원이 문준용이 시각 디자인을 하는데 시각 디자인과 출신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손혜원이가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영향력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미칠 수 있고 또 어떤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이력을 보면 그 어떤 이쪽 시각 디자인에 네이밍하는 이 분야에는 권위자라 그랬더라고요. 이 그 손혜원.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그러면 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산학 협동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손혜원이 이 분야에서 전국의 1인자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홍대 한때 교수도 했고 그러면 산업미술대학에. 뭐 자기 교수들끼리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혜원이는 아주 일찌감치 그 브랜드 네이밍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직책으로, 그러니까 77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88년 서울올림픽 때 문화예술축전 로고 및 포스터를 갖다가 손혜원이 기안을 했다고. 그러면서 90년에 이제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이제 공동 창업했다가 완전히 자기 개인적으로 인수를 할 정도니. 그렇죠. 손혜원이가 이 바닥에서 한 30년을 88 올림픽 때부터 이렇게 군림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손혜원이의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났다 이렇게 봐야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손혜원이가 문준용이 문제에 툭 하면 빨끈해가지고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을 팩트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손혜원이랑 김정숙 여사랑은 그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 입문 과정이랑 또 지금 굉장히 그 아나무인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정말 이게 뭐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원이 아니라 진짜 무슨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이 표현이 너무나 과격하고 남 배려도 없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뒷배경에는 왜냐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조심하는 게 없이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 어떤 자신감, 오만함은 뒤에 그 김정숙 여사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또 그냥 제 주장입니다.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고. 저렇게 정권의 일종의 뭐라 그러나 고위병, 신의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렇게 툭 튀어나와서 정권을 비판하거나 또 문재인의 타격을 가하려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나오고. 그렇죠. 또 이 사람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데 여러 군데 나가가지고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거든요. 그럼 거칠게 하는 부분의 근본에는 이 여자의 특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2016년 공천 때 정청래를 밀어내고 정청래가 공천이 이제 막말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진노 이미지 강하다고 제꼈잖아요. 컷오프 됐죠. 문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호위병으로 쓰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지. 그러니까 정청래를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손혜원을 당시 김종인 전 대표가 발령을 안 내니까 김종인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공천 달라고 공천 달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믿는 바가 없이 뭐 디자이너가 뭘 대단하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완전한 그 무명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누가 알았습니까? 뭐 걔만 알지 뭐 일반 사람들은 몰라. 모르는데도 지역구를 내려 꽂았다는 건 큰 뒷배경이 있지 않은 이상은 좀 쉽지가 않죠, 그게. 자, 그래서 예.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데 손혜원이 이제 그 신재민에 대해서 예. 좀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아, 이걸 그 정말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고 너무하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했는데 대충 그림 보면서 빨리빨리 첫째 그림 보시면 뭐 신재민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신재민을 분석하는데 자기가 무슨 궁예입니까? 뭘 분석을 합니까? 분석을.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고시 공부 기간이 약간 긴 편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가 좀 나쁘다 이야기한 거고. 그렇죠. 예. 그게 나중 되면 나쁜 머리라는 표현이랑 연결되는데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런 고시 공부 기간이 약간 긴 편인데 이런 말하고 그리고 저희가 팩트를 얘기를 하면요. 그 신재민 씨가 그 28살인가? 그때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시를. 26인가 8일 겁니다.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늦은 편 아닙니다. 그게. 고시 공부해보면 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런 기간을 따지면 거의 한 2년 만에 붙은 거거든요. 행시. 그리고 행시에도 여러 직렬이 있는데 재경직은 정말 탑급입니다. 연수원으로 따지면 판사급의 성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재경직이 행시 중에. 그러면 엘리트 중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거든요. 그 대학도 이제 고대를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친구한테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댓글 보니까 이제 홍대가 고대를 무시한다고 막 그런 어떤 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신재민은 꿈꾸던 공무원이 되어 기재부에 들어간다. 이제 재경직이죠. 기재부에 들어가는데 열성적으로 뭐 일을 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몇 년 일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다라고 또 관심법을 발동을 합니다. 하고 다음 사진 보시면 뭐 공무원 봉급이라는 것이 큰 돈을 만들기에 어림없고 진급 또한 까마득하다는 것을 눈치챘겠다라고 또 관심법을 발동하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신재민이 뭔가 획책한다고 합니다. 제 추측으로도 계속 추측이죠.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종잣돈이 필요했고 어디선가 그런 여의치 않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뭐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했다라고 하면서 이 대목이 중요하답니다. 또 잠적한 게.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4개월 잠적할 동안 부모님께 연락도 한번 안 하다가 벼랑간 유튜브에 나타나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합니다. 그동안 피해 다녔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받으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단정을 합니다. 아예 돈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한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그 메가스터디, 이제 밑에 보시면 기재부 퇴직하고 메가스터디와 이제 계약했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이제 학원에 이제 계약금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계약은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항목을 어겼는지, 이걸 모두 알아내고 나서도 이제 늦지 않다. 왜 잠적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다음 사진 보면 기껏 들고 나온 게 카드, 뭐, 불발탄 2개, 뭐, 그리고 KT한사는 교체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뭐 계속 왜 잠적했는지 계속 이제 그 뭐 얘기를 하라고 이제 하거든요. 하면서 뭐, 사기꾼이다, 뭐, 머리 나쁜 척, 그, 머리도 나쁜 게 무슨 위인인 척 한다. 그런 이제 악담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막다른 골목에 이런 도박꾼이 모든 것을 베팅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말도 막 하거든요. 도박꾼에 빗대기도 하고, 정말 저는 다 떠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한 인격체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면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려 나온 것입니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입니다. 1억 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 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 곳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며 양심의 가책 또는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읽으면서도 읽었네요. 이게. 이렇게 그 30대 초반에 청년을 이렇게 글로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진짜. 이 사람이야 뭐 한국의 최상류층위에 살고 있고 예. 재산상으로 보나 예. 또 지금 뭐 이 대기업에 예.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서 한국의 재벌들 중에 뭐 상당한 수를 다 알고 예. 한마디로 이 브랜드 디자이너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한국 사회의 최상류층이 되었다. 예.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 5급 재경직 사무관 정도야 우습게 보였겠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이 권력을 지금 뒷받침하는 일종의 권력의 나치 친위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다 홀로코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다 골로 보내는 예.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거. 뭐 믿는 바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렇게 하지. 뭐 없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 이제 믿는 바가 이제 김정숙 여사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냐면 친분이 대통령 부인이랑 친분이 있으니까요. 뭐 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손혜원이 과거에도 굉장히 그 독소를 많이 퍼부었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독소를 퍼부었거든요.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첫째 사진 보시면 송영길 손혜원이 위안구 김군자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이게 웃으면서 엄지를 착 하는 그런 사진 찍으면서 그랬죠. 예, 몰상식한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 동그라미가 예, 손혜원인데 이것도 이제 무개념하고 평소에 어떤 예의 범절이라든지 상대방의 배려라든지 이런 게 좀 모르고 아니 근데 살아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장례식장에 예. 그 이제 절하고 나서 옆에 이제 뭐 장례식장에 보면 상이 쭉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밥 먹는 상에서 기문 사진 찍는 놈들은 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느 집을 막론하고 예. 장례식장에 나와 가지고 식장 밖에서야 아는 사람을 만나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만 예. 식장에 그 상 차려놓은 그 식장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뭐 위안부 할머니쯤이야 우리가 그냥 항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편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런 짓을 하지. 그러지 그렇죠. 않았으면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공경심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래.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예. 뭐 별 같은 말씀이 편이니까?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요. 이제 진정한 조문하려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한번 들으는 곳이죠, 여기가. 정말 위안부 할머니가 어떤 아픔을 이해를 하고 가서 명복을 빌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그 진정성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 그냥 여기 뭐 정치인으로서 한번 들렸다 가는 그러한 아무 진정성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엄숙하게 그 이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선동열 요 사건도 굉장히 열받는 부분인데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선동열 그 감독이 국감장에 이제 그 불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승인으로 야구 국가감독 해가지고 대표팀. 뭐라고 했냐면 그 우승이 뭐 어려운 거냐? 그 아시안 그 게임 우승인데 우승이 어려운 거냐라는 식으로 또 면전에 대고 선동열 감독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판공비 얼마니 뭐 월급 예. 얼마니 이런 것까지 2억 받고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선동열 감독이 이제 특히나 운동 선수들은 또 순수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국가대표직에서 물론 나버렸습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 그리고 사퇴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또 손혜원은 선동열 사퇴 반대한다고 또 무슨 사과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 이게 어떤 그 상대방을 가리질 않고 그냥 막 그냥 걸리면 악담인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자, 그런데 그 예. 사람이 이제 그 고발을 어디다 했습니까? 남부지검이 했습니다. 남부지검에요. 예, 이 대표가 직접 가서 했어요. 예. 고발 처리는 지금 어디 배당했대요?
아니요. 배당하면 보통 문자가 오는데요. 네. 그게 좀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뭐 고발 즉시 청와대가 하는 거는 당일날 배당도 하더만은. 예, 이건 좀 시간 걸려갖고 그리고 또 근데 그게 저 고발 명이 뭐예요? 제명이. 제명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이버. 자 누구를 명예훼손했다고요? 그러니까 손혜원이 신재민 씨. 신재민 씨. 예, 신재민 씨를 명예훼손했고 그리고 이제 고시생도 명예훼손했지만 이제 고시생이 어떤 특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재민 씨를 그럼 신재민이가 이제 참고인으로 참 그게 문제예요. 조사받으러 가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명예훼손이라 생각 안 한다. 맞습니다. 예.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 이제 신재민 씨가 아니 나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다수의 불특정 고시생들을 대표해서 내가 고소한다든지 그런 걸 좀 고소장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부분도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근데 누구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특정 안 하면 되나? 근데 이제 그 손혜원이 뭐 어떤 그 누구 고시생 중에 누구를 특정했으면 그 사람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나 이제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제 그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판례이냐면 그 강용석 사건도 있었는데 뭐 아나운서 뭐 발의 여자 아나운서라고 근데 강용석이 특정했잖아. 근데 여자 아나운서들이 고발을 했잖아. 했는데 그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단을 특정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집단 이름을 얘기하면 그 집단의 명예훼손 이래 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아나운서든 고시생이든 이제 너무나 이렇게 그게 이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데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예. 내가 나는 고발은 별로 안 해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고소는 하도 많이 당해봐서 잘 아는데 앞으로 고소장 쓸 때는 좀 이 대표가 나한테 연락해서 꼼짝 못할 고소장을 좀 쓰도록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신재민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손혜원이는 뭐 지금 우리가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뭘 믿고 저러느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좀 출세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또 배경이 김정숙이하고 친구니까 그렇고 또 문준용이가 시각 디자인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까지 합리적인 추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재민이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재민 사무관이 뭐 내가 볼 때 지금 뭐 이런 폭로하는 타이밍이나 폭로 시간이 절묘했어. 아,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김태우 건을 희석시키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 자체가 내가 볼 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내가 순수성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재민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선후배 일동 호소문이라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재민 전 사무관과 대학 학부 시절 교육 봉사활동을 함께했던 동기와 선후배입니다. 어제 신재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3일 날은 신재민이가 누구 안 만났으니까 2일 날, 1일 날 이럴 때 만나서 이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그 모텔에서 치맥 먹으면서 밤에 12시에 스트리밍으로 방송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신재민이에게 전화를 하나 만들어준 핸드폰을 만들어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고개 숙여서 사과한다면서 그러면서 이 새로운 논쟁이나 폭로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신재민이를 쭉 봐왔기 때문에 야학을 같이 했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야학 활동을 했다. 그리고 신재민이도 열심히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거 만났어요? 그 뒤에? 졸업한 뒤에 만난 적 있어요? 거의 잘 안 만나죠. 나도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쭉 하던 부분이 연장되고 난 뒤에는 만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했다가 신재민이가 31살인데 한 10년 만에 신재민이가 폭로를 하기 전으로 해가지고 신재민이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신재민이가 자살 소동을 벌일 때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또 말을 하는 거는 뭐라는가 하면 신재민이가 이 정부가 과정에 대해 생각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했고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 친구였고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 정도는 이야기해도 용납해 줄 거라 생각했고, 최소한 지난 정부처럼 정보 유출자에 대해 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순진한 생각이고 모질할지 모르겠지만 신재민이 그러했다. 그러면서 신재민의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고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신재민이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면서 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질구질 많이 적었는데 고소 좀 취하해달라. 이야기한 거예요. 언론 보고는 경쟁적 자극적 보도를 해서 궁지로 몰지 마라. 언론이 신재민을 자살하도록 경쟁적 자극적 보도를 한 게 있어요? 사실들을 얘기했죠. 뭐 그런 표현. 신재민 걸 중계를 많이 했지. 김태우보다 언론이 김태우의 중계했던 것만큼 신재민의 중계했던 것만큼 김태우 말을 중계했으면 그렇죠. 아니 신재민 말을 엄청나게 며칠 29일 날 나왔는데 작년 12월 29일 그리고 자살 소동을 벌이기까지 29, 30, 31, 1, 2, 3일 6일 동안에 신재민이만큼 대한민국에 언론 많이 탄 사람 누가 있어요? 제일 많이 탔죠. 자 그러면서 이 정부가 신재민을 갖다가 좀 선처해 주라.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겠다. 자, 신재민이가 폭로한 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권력의 행태의 문제라고 봐요? 권력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행태 문제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왜 저거가 나서? 그러잖아요? 예. 펌프질해서 바람 넣을 때는 언제고 또 신재민이 자살 소동하니까 정부가 이 친구가 문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순진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선처를 해달라 이 말 아니에요 요지가. 예. 고시했으니까 요지 잘 하잖아. 예. 그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맞습니다. 맞죠? 예. 자,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막상 해놓고 이제 사태 커지니까 이렇게 수습. 아니, 저거가 그러면 신재민을 바람 넣어가 같이 했다가 이제 저 자살 소동 벌이고 무슨 뭐 정권이 세게 나오니까 아니 정권이 이 정도로 그러면 고발을 안 할 거라고 봤어요? 뭘 폭로를 한다고 했는데 호발하죠 이 정부에서. 그것도 각오 안 하고 그러면 순진하게 정권이 그렇게 폭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고칠게요. 정말로 신재민이 순진하게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모질한 거고. 맞습니다. 신재민이 폭로를 했지. 예. 예? 맞습니다. 뭐 대화를 했어요? 폭로했어요? 대화했어요? 폭로했죠 폭로. 저희가 폭로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러지 않으면 청와대에 진청원서를 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사무관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니까 청와대가 이걸 고쳐주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대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 갑툭튀 해갖고 이럴까요? 네? 예. 우리 이 대표는 순진해서 잘 모르나? 예, 뭐 이제 신재민 씨 말로는 뭐 자기가 이제 촛불도 들었고 근데 막상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달랐다 이 정부가 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뭐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잘못된 어떤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밝힌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어떤 게 이제 저는 이제 신재민 씨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배우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교묘하게 뭐냐면 그 김태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어떤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봐야지만 저희가 확정을 해서 확신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김태우 건이 뭐 앞으로 계속 나오고 그게 정말 어떤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게 사실이다 밝혀지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떤 정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소재인데 이제 좀 공교롭게도 그게 좀 김태우 건이 이제 지금 뭐 아무도 언론에서 지금 네이버 검색해봐도 없지 않습니까? 내보고 이 이야기는 뭐 소장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만 언급해라는데 그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언급하려고 그래요. 29일 날 나타나서
29일 날 31일 날 운영위원회 한다고 날짜 잡혀가 이 조국이하고 임종석이 출두하기로 돼 있는데 29일 날 갑자기 처음에 언급을 해서 뭐 언급해서 KTNG하고 서울신문 언급해서 그러다가 31일 날 이제 폭로를 해서 국채 논란을 31일 날이 조국이 출두하는 날이에요. 국회에서 한참 온 관심이 걸로 가야 될 건데 그거 국채 폭로하면서 이쪽으로 유튜브에 예? 폭로했죠. 예, 그래서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1일 날 조국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공방전이 김태우 수사관이 공격을 했다고. 조국이 거짓말했다. 나보고 언제 민간인 사찰하지 말라고 했냐. 그런 적 없었다 했는데 그 말은 거의 안 보이고 신재민이가 31일 날 폭로한 내용이 1일 날 기재부하고 반격이 중심이 돼서 그러다가 2일 날은 이 친구가 기자회견에서 역삼동에 있는 어떤 빌딩에서 했잖아요. 예, 친구 옷 빌려 있고요. 예. 역삼동에서. 예. 그 역삼동에 있는 어떤 빌딩에서 친구 옷 빌려 있고 남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 불러다가 정권을 틀고 박는 일을 그런 남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하기가 쉽다고 봅니까? 쉽지는 않죠. 예. 누가 이런 사람한테 역삼동에 있는 공간을 빌려줬을까요? 그러면 3일 날 김태우가 처음으로 검찰 출두하는데 아침에 자살 소동 벌어졌다고 친구가 신고해. 그 친구가.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친구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은 아니 세상을 갖다가 예. 너무 다들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폭로한 거는 폭로한 거고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꼬라지들이 지금 좀 가짜고 우습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약간 이제 소장님 그 견해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제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어쨌든 저는 신재민 씨의 그런 이제 폭로가 어떤 뭐 순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나도 저 신재민이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 예. 근데 그건 순수하다고 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예. 신재민의 폭로가 교묘하게 이용당했는데 그 타이밍이나 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김태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여론이 지지가 있고 응원을 해주고 뭔가 자기가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 막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뭔가 이제 이슈가 되고 이래야지만 자기도 자신감을 얻고 또 더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사실관계를 계속 밝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묻혀버리면 앞으로 내가 이제 폭로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말을 해도 이게 큰 어떤 사회적 이슈를 못 끌 것 같으면 입을 다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1일 날 불발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1일 날 그게 이후로 안타깝죠. 한국당의 TF팀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31일 날을 기점으로 불을 다 끄기로 한국당도 보수 언론도 뭔 딜을 쳤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종석이 물러간다 하고 자진해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김태우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신재민 본인이 폭로한 내용도 지금 이 끝이 한번 봐요. 저렇게 폭로한 사람이 저렇게 싱겁게 끝나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젊은 친구가 어떤 자기가 기재부에서 겪었던 부조리한 부분, 어떤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밝힌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높게 평가를 하지만, 근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뭐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했다, KTNG도 그렇고 하려고 했다가 안 했잖아요. 전부 다 미수건이지. 그러면 바이백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크게 그게 문제를 삼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뭔가 그게 실행이 돼가지고 뭔가 큰 경제에 영향을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로 나타나고 이러면 그게 이제 국민들도 공분을 막 이렇게 사고 비난하고 할 텐데, 그게 결국은 실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뭐 어떻게 그 보수 쪽에 보면 교묘하게 야, 김태우는 저거는 지 살라고 같이 나쁜 짓 하다가 저렇게 폭로하는 질이 떨어지는 놈이고, 신재민은 차원이 다른 고시에서 행실을 붙은 고대 놓은 엘리트인데 신재민 건이 훨씬 큰 거다 그러고, 심지어 뭐 좀 알만한 사람들도 그런데 바람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뭔가가 전부 사발통문이 돌아서 나 빼놓고는 어? 사발통문이 다 돌아가 요렇게 해주기로 보수 언론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신재민은 막 앞뒤 양면으로 보도를 해. 그렇게 문제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그 정도로 시끄러웠던 근데 거라고. 그까지 물고 늘어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려다 안 했잖아요. 그럼 이순된 걸 가지고. 그래 뭐더 추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김태우 거는 다르죠, 이게. 그래서 부모는 신재민이 무사히 돌려줘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감사를 하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과하고 국민의힘도 사과한다 이러고 얘는 지금 분당 보라매 병원에서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들어가가 숨어버렸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 어디 아파서 죽어가요? 왜 격리해? 그래서 이제 근데 의사가 뭐지 심각한 정신적 불안 증세에 있다고 해. 그러면 정신적 불안 증세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걸 우리는 다 듣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대해 볼 부분은 이제 신재민 씨가 뭐 자기가 앞으로 계속 뭐 10탄까지 뭐 폭로하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이 하겠습니까? 대표도 순진하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끝났어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로 이제 일단락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 다 참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로 일단락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부 마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